예, 안녕하세요. 시선은 문태준입니다. 시인들은 시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삶과 사랑, 그리고 이 공존,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시들을 같이 읽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시인의 시 새해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성선 시인은 설악의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설악산, 설악을 배경으로 한 이 강원도를 주로 시의 공간으로 삼은 시들을 대표적으로 썼던 시인입니다. 산시연작이라는 시를 산에 관련된 시를 아주 여러 편 남겼는데 걸출한 걸작들이 많습니다. 새해엔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가장 맑은 눈동자로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깃게 하소서.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 새로운 몸짓의 새가 되어 높이 비상하며 영혼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게 하소서. 새해엔 가장 고독한 길을 가게 하소서. 당신이 별 사이로 흐르는 혜성으로 찬란히 뜨는 시간, 나는 그 하늘 아래 아름다운 글을 쓰며 당신에게 바치는 시집을 준비하는 나날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살았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맑은 눈동자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마음이 맑고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새처럼 뜻을 높이, 시야를 멀리 보고, 내일을 멀리 보고, 내일을 향해서 보고, 그리고 멀리 영혼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나 혼자 고독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의 내면을 깊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시인이므로, 이성선 시인은 당신이 시인이므로 아름다운 것을 이 세계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시를 지어서 바치는 그런 시간을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의 수박정물화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제일 앞에 자른 수박에 비바 라비다 이렇게 써놨는데, 인생이여 만세, 이 정물화를 보는 사람을 마치 응원하는 듯한, 이 수박이 시원하고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렬한 이 붉은 빛 속에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당신의 삶을 맛있게, 그리고 충분히 느끼면서, 미감을 느끼면서 살아라. 인생은 못스럽다. 인생이야 만세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랭보라는 시인의 시, 감각이라는 시입니다. 이 첫 번째 연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날 푸른 저녁에 나는 들길을 가리라. 밀잎에 찔리고 잔풀을 밟으며 몽상가가 되어 발밑으로 그 신선함을 느끼리. 바람은 저절로 내 맨머리를 씻겨주겠지. 시인이 가지려고 하는 감각의 상태, 이것도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맨발로 지금 이 들길을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밀잎에 이 발이 찔립니다. 잔풀을 밟으면서 푸른 저녁에, 저녁에 오는 석양의 때에 이 들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름이기 때문에 푸른 빛이 많았겠죠. 이 길을 가면서 발밑으로 느껴지는 여름 풀들의 신선함, 푸른 풀들의 신선함, 그 촉각을 이 발로, 나의 발로서 느끼고 가겠다. 바람은 그때에 나의 이마를, 맨머리를 씻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맨발로 여름 들풀이 있는 들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의 상태, 내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 상태에 내가 감각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날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시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날 것의 그대로의 상태,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여울이라는 시입니다. 여울을 걷는다. 풀잎에 아침이 켜드는 개학날 오르막길. 개학의 때가 돼서 아침날 여울을 건넙니다. 여울물 한 번 몸에 닿아 보지도 못한 여름을 보내고 여울물에 가서 손발을 씻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모래밭처럼 찌던 시가를 벗어나 질경꽃빛 9월의 기류를 건너면 언피라미떼처럼 반짝이는 아침 풀벌레 소리. 우리가 살고 있는 번잡한 곳, 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가는 모래밭처럼, 여름날의 모래밭처럼 뜨겁고 찐다. 이렇게 푹푹 찐다는 거죠. 이곳을 벗어나서 지금 여울을 가는데 여울을 건너는 이 아침에 여울을 건너자니까 여울 물 아래에 언피라미떼, 피라미가 있는데 은빛 비늘을 가진 피라미떼가 있는 거죠. 혹은 피라미떼가 덩을 이렇게 흔들면서 갈 때마다 햇볕을 받으니까 은빛으로 빛나게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각은 굉장히 새로운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물이 여울물의 수면에 햇볕이 내려쬐다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리고 물 아래에 있는 피라미떼, 은피라미떼, 이 같이 이동하고 있는 피라미들, 이 지느러미도 또한 반짝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이 반짝이고 두 번째는 피라미들이 반짝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반짝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풀밭에서 울고 있는 풀벌레 소리. 이것도 반짝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것의 내용을 수면, 그리고 물 아래에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풀벌레 소리도 반짝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 또한 반짝인다. 이렇게 여울이라는 시를 통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채봉 시인의 들녘이라는 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동화를 썼던 분이신데 돌아가신 이후에 정채봉 시인이 생전에 썼던 시들을 정호성 시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 원고들을 모아서 정채봉 시인의 시집을 정채봉 시인 사후에 펴내게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돌아가신 다음에 펴내는 시집을 유고 시집이라고 하는데 정채봉 시인의 유고 시집에 실려있는 시 한 편이 이 들녘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에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냉이 한 포기까지 들어찰 것은 다 들어찼구나. 내 잎 클로버 한 이파리를 발견했으나 차마 못 따겠구나. 지금 이 들녘에서 풀잎 하나라도 축을 낸다면 들의 수평이 기울어질 것이므로. 자, 들판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들판, 풀밭이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꽉 들어찬 상태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 들녘, 들판, 풀밭에 지금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 하나를 이 꽉 들어차 있는 이 들판에서 발견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따서 내가 가질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네잎 클로버를 내가 가지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다가 가지지 않고 네잎 클로버를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들녘에서 꽉 차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들판에서 네잎 클로버를 따는 순간에 덜이 만들어진 이 수평인 상태, 온전한 상태, 온전함의 상태, 이것이 뒤틀리고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지만 내 욕심으로 가지지는 않는다. 네잎 클로버를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시를 통해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온전한 것, 완전히 잘 갖추어진 것,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깨뜨리거나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거나 혹은 이 온전함이 부족함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모두 다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입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은 한국 시단의 어른이셨는데 종교시를 썼던 대표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이라는 시입니다. 한 알의 잘 익은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둥글고 붉은 사과가 여기 있는데 구상 시인은 이 한 알의 사과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첫 번째는 사과 속에 구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돼지가 숨쉰다.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탱하는 이 땅이 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강이 흐른다. 물이 모여서 흐른다는 거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햇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달빛과 별빛이 있고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경과.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사랑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우리의 땀이라는 것은 사과를 가꾼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사과가 맺히도록, 열매 맺히도록 도왔던 사람, 그리고 사과나무에 대해서 애정을 보였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한 알의 사과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한 알의 사과 속에 구름이 있죠. 구름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이죠. 돼지가 숨쉰다.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불, 화기, 온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달과 별. 이것은 뭐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농부의 노동, 농부의 사과나무의 과수원에 대한 아낌, 뭐 이런 것들이 한 알의 사과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알에 잘 익은 이 사과를 익게 하는 것은 구름과 돼지와 강과 태양, 달과 별, 그리고 땀과 사랑, 이것이 이 한 알의 사과 속에 들어있고 한 알의 사과를 붉게 잘 열매 맺게 했고 붉게 익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과가 붉어지고 열매 맺힌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은 나의 힘으로, 온전히 나의 힘으로만 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곰곰하게 따져보면 그 일이 형성사되도록 여기서부터 이 일로 경과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이 조력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 하나를 익히는데도 구름, 돼지, 강, 태양, 달과 별, 땀, 사랑, 이들이 도왔다는 거죠. 사과 하나를 익는데도 일을 할진데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낸 성취한 결과, 열매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조력자들,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성도 시인의 시 집입니다. 유성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존재들의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힘이 센 어떤 그 존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약하고 작은 존재들의 집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집들은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속에 방바닥 틈새에는 쥐며느리의 집이 있다. 그죠? 천장에는 쥐들의 집이 있어서 쥐들이 이제 천장을 들락거린다는 거죠. 문 밖을 나서면 집 앞에 나무 위에 까치의 집이 있다. 까치가 나무 위에 살고 있고 문 앞에 바위 밑엔 개미들의 집이 있다. 텃밭에 가면 군뱅이들의 집이 있다. 산이라는 것은 나무들이 사는 집이다. 나무 사이엔 새들과 숱한 곤충들의 집이 있다. 들판은 풀들의 집이다. 풀들이 사는 집이고 시내는 물이 흐르는 곳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시내는 물고기의 집이다. 하늘은 구름의 집이요
우주는 별들의 집이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집이다. 자, 보세요. 쥐며느리, 쥐, 까치, 개미도 있죠. 군뱅이들도 있죠. 모든 존재들이 각각 곳곳에 처처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혹은 시골집이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지 같은 거죠. 이 존재들도 각각의 주소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가택처럼 보호받아야 될 살림이라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그들 자체도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목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곳곳의 존재, 각각의 존재들은 모두 다 고유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런 안목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두 편을 더 보겠습니다. 새마다 하늘이라는 시인데 롭상노르치 얼지트거스 몽골의 여성 시인의 시입니다. 푸른 모두 나무, 돌마다 산, 넓은 이 세상, 사물은 모두 중심, 기선 모두 새, 새마다 하늘, 풍요로운 이 삶의 모든 날들이 새롭다. 자, 제가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돌마다 산, 새마다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돌마다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마다, 큰 이 산마다 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마다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마다 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간을 먼저 얘기하고 그 공간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는 많은 돌들이 있다. 하나의 산에는 많은 돌들이 있는데 산은 크고 돌은 작다. 산은 움직일 수 없지만 돌멩이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롭상노르치 얼지터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마다 산이 있다. 돌이 산을 이룬다. 돌이 곧 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고 미약한 것을 큰 것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니 작은 돌 하나가 곧 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마다 하늘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새가 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가서 멀리 까마득하게 소실된다, 지워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 하늘은 굉장히 큰 것이고 광대하고 새는 하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새마다 하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있어서 하늘이 존재하는 것이 구체화된다. 새가 하늘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새가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돌과 새는 작고 부분적인 것이고 산과 하늘은 크고 육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것, 무겁고 가벼운 것, 전체와 부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곧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소하고 부분적인 것을 그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다 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큰 것을 만든다. 새가 곧 하늘이 될 수 있다. 돌이 곧 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런 시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 한 편만 소개하겠습니다. 안나 스위르라는 폴란드의 시인입니다. 같은 내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내면, 나와 똑같은 희망, 나와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랑의 축제를 위해서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축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죠. 나는 길가에서 한 늙은 나이가 많고
거지 여인, 가난하고 행색에 추레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녀의 손을 잡고 섬세한 뺨에 키스를 했네. 이 손을 한번 잡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는 나와 똑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행색이라든지 가난한 것, 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를 거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혹은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존재로 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혹은 행색에 추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가 냄새만으로 다른 개를 알아보듯이 우리가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아챘네. 그녀에게 돈을 주고 나서도 나는 그녀 곁을 떠날 수 없었네. 이렇게 이제 선심을 준 거죠. 어떻든 사람은 친밀감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지. 그러자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사랑의 축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렇게 갈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이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바람, 나와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미움을 받고 싶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고 해침을 당하고 싶지 않고 보호받고 싶고 사랑으로 대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폭력을 피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을 피하고 싶고 이런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고 희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형편, 다른 조건에서 살고는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뭐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존재들이 사람들이 같은 내면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 시는 얘기합니다. 앞서서 돌아가면 유성도 시인이 집이라는 시에서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자기 살고 있는 주거지, 주택지, 거주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 고요한 보호받아야 될 자기 살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감정, 공존의 감정 이런 것이 시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